안녕하세요.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에는 수치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먼저 대동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대동법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역제도로서 균역법이 실시가 됩니다. 이 균역법의 역시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균역법이 실시가 되면서 농민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선 후기의 수치제도의 개편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조선 전기의 수치제도는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취제도는 쉽게 말하면 세금제도입니다. 조세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 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 그 다음에 호를 단위로 특산물을 부과하는 공납, 그 다음에 역이 있었죠. 이 역은 요역과 군역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역은 제외하고 군역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일반적인 토지제도인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뒀어요. 보통 토지의 면적 단위는 결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1결은 보통 302 정도를 생산하는 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1결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매년 30두 정도의 전세를 냈죠. 그런데 매년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이잖아.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생산되는 수확량이 서로 틀려지다 보니 흉년일 때 백성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 때에 연분구등법을 실시합니다. 연분구등법이라 하면 풍흉의 정도를 고려해서 구등급으로 구분한 후에 결당 4두에서 20두를 부과하는 거죠. 좀 설명을 하면 매년 풍흉의 정도를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일 풍년일 때는 상상년, 그 다음에는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해서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가장 풍년인 상상년에는 결당 20두를 부과하고 상중년에는 이제 2두씩 차감해서 18두, 그 다음에는 16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가장 흉년인 하하년일 때는 4두를 부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수취하는 양이 점점 매년 틀려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공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공납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각 구년에 할당을 했고 각 구년에서는 이제 백성들마다 가가호호 가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년 그 할당량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를 단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 특산물은 곧 토산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호를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고 토지가 적으면 적게 내는 식인데 공납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가구마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 공납제도가 운영되면서 16세기 이후에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해요. 자, 방납의 폐단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부과를 하는데 어떤 기후라든가 어떤 이제 토양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특산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또 뭐 한 1, 20년 지난 후에는 뭐 더 이상 저기 잘 생산되지 않는다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혹은 뭐 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수온의 변화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2,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그 어물이 생산되지 않는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연평도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제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조기의 특산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연평도에서는 조기가 잘 잡히지가 않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 특산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그 특산물을 구입해서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등장하니까
그 중앙관청에서 공납을 징수하는 그 관리가, 하급 관리가 이제 상인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상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를 하고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이익이 짭짤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공납을 낼 수도 있는데 아예 공납을 막는 거지. 뭐 품질이 좋지 않다라든가 이런 갖은 핑계를 대서 그 공납을 받지 않고 상인이 공급한 것으로 납부하도록 한 다음에 막대한 수수료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공납을 막았다라고 해서 막을 방자에 써서 방납이라고 하죠. 이러한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방납이라는 것은 공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리가 상인과 결탁하여 농민의 공납 납부를 막고 미리 공납을 납부한 후 막대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더욱더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군역의 원칙은 양인 개병제였습니다. 양인 개병제란 양인이면 모두 병에게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백성은 농민이니까 농민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자기 순서가 오게 되면 군대를 가서 직접 군사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군인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거를 양인 개병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러한 수취제도 자체가 완전 급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세입니다. 전세는 연분 구등법이라고 했죠. 풍흉의 정도를 고려해서 20도에서 4도까지 차등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조 때에는 영정법을 실시해서 풍흉에 관계없이 결당 4도에서 6도로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시킨 거죠. 4도를 내는 지역도 있었고 6도를 내는 지역도 있었고 하여간 풍흉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풍흉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세율만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공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꿨습니다. 자, 16세기부터 방납의 폐단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이라든가 유성령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일단 다 농사를 지니까 특산물 혹은 토산물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쌀로 걷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수미법을 이제 드디어 광해군 때부터 이제 대동법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대동법이 실시가 됐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되더니 숙종 때에는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대동법의 실시 배경은 방납의 폐단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이 호를 단위로 현물, 즉 토산품을 내던 방식에서 이제 고을에 따라서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특히 이 부과 기준이 공납체제 하에서는 호를 단위로 부과했다. 그러니까 재산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과 기준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당 12두를 징수를 했다라는 거야. 대동세로. 그러니까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2두를 내는 거고 10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20두를 내는 것이고 토지가 없으면 아예 내지 않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토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가 없는 이 농민들, 소작인이겠지? 이 사람들은 전세도 안 내고 공납도 안 내게 되니까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하죠. 다만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부담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주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대동법이 광해군 때부터 실시되는데 그것이 곧바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숙종 때까지 차츰차츰 확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 약 100년 정도거든. 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동법이 확대 실시가 된 것이다. 왜? 지주의 부담이 커서 지주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는요, 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수취를 하다가 이제 쌀 같은 것으로만 거뒀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을 하냐면 공인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 공인이라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대동세, 즉 공가를 받은 다음에 이 공가를 가지고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을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채용된 어용 상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인들이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더라. 자, 상품 화폐 경제란 사람들이 그전에는 자급자족 경제하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만큼만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더 많이 생산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구조를 우리는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군역은요, 균역법이 이제 영조 때 실시가 됩니다. 자, 우리 그 조선 전기에는 양인 개병제라고 해서 백성들은 이제 군대, 순서대로 군대에 가서 직접 몸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몸으로 때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 관군이 완전히 괴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임진왜란 중에 그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되는데 이 훈련 도감은 직업적인 상비군이다. 즉 직업 군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죠.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군영제로 확대되면서 이제 점차 양인 개병제에서 국가에서는 이제 병사, 군인을 모집을 하고 얘네들한테 월급을 주죠. 그러면 군인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이제 몸으로 직접 군대 가지 않아도 되잖아. 대신 국가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군포를 납부를 했죠. 이 납부한 군포의 양은 1년에 2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군적, 그러니까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군적이라고 하는데 군적이 문란해졌고 뿐만 아니라 5군영이 각자 농민들에게 따로따로 부과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2중, 3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떠돌아다니는 농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영조 때에는 그 1년에 군포를 2필 내던 것을 1년에 1필로 줄여주었습니다. 50%를 줄여준 거야. 자,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포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군포의 징수량을 50%로 줄여야 되니까 이것을 확보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주에게는 결당 2두의 결작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유층에게는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관직을 제수를 하고 대신 국가에 포를 납부하도록 했어요. 이거를 선무군관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염세라든가 선박세 등이 있어요. 그 어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어염세라든가 선박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왕실 행사에 쓰이는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 행사로 쓰이던 이 경비, 어염세와 선박세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돌려서 이제 부족한 이런 군포를 보충하는 그렇게 군포를 보충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균역법이 실시됐다는 내용 반드시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영정법이든 그 다음에 대동법이든 균역법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양은 점점 줄여주는 쪽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됐습니다만 그러나 토지 제도라든가 신분 제도의 모순이 여전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디딤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